사우디 장군이 미국 대표단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6달을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60억짜리 미사일로 4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다가 이틀 만에 21조 원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요격탄은 한 달에 9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때 중동의 하늘을 지키던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에 1,5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드론을 태우는 무기였습니다. 미국이 14년, 이스라엘이 11년 동안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4년 만에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레고리 벤스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4년을 일했습니다. 직함은 방위산업정책 선임보좌관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할지, 거기에 세금을 얼마나 넣을지 그 계획서의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전투기 사업, 미사일 방어 계획, 차세대 무기 연구비. 이 서류들이 전부 제 책상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24년입니다. 국방부 말단 예산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백악관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무기에 쓴 돈의 흐름을 저만큼 아는 사람은 워싱턴에 1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 제가 90일 뒤에 제 손으로 무슨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지 그날 밤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건 그해 늦겨울이었습니다. 중동에서 핵시설 공습이 있었고 그 보복이 이틀 만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탄도미사일 610발, 자폭 드론 3,800대, 합치면 4,400개가 넘는 물체가 동시에 날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야구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수 한 명이 던지는 공도 타자가 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투수 610명이 동시에, 그것도 소리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거기에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드론 3,800대까지 더해집니다. 그걸 전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막긴 막았어요. 이지스함, 사드, 패트리엇, 동맹국 방공망까지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이틀치 탄약 소모 정산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맨 아랫줄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24년 동안 국방 예산 숫자만 봐온 사람이 숫자 앞에서 얼어붙은 거예요. 미화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물량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탄을 우리가 한 달에 몇 발이나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9발입니다. 9발이요. 그런데 이란은 자폭 드론을 하루에 400대 넘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학생이 매일 400명씩 오는데 한 달에 밥 9그릇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방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첨단 미사일은 라면 끓이듯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 늘리는데 3년, 숙련공 1명 키우는데 5년이 걸려요. 대통령이 방산업체 대표들을 소집해서 배당금 지급을 막는 행정명령까지 꺼냈지만 공장을 돌린다고 물건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실 소집 통보가 온 건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늘 서늘합니다. 서버 열기를 잡으려고 냉방을 3개 트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는데도 방 안공기가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19명이 뿜어내는 긴장이 냉기를 이겨버린 거죠. 정면 대형 스크린에 중동 전역의 탄약 재고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뀔 때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짧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만큼 조용했다는 뜻이에요. 국방장관 로버트 헤인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요격탄이 얼마나 남았나. 합참 부의장 마커스 델레이니가 대답했어요. 중동 전역 기준으로 열을 치입니다. 교전 강도가 유지된다면 여드레로 봐야 합니다. 보충은 본토 재고를 다 긁어와도 3주를 못 넘깁니다. 유럽 배치분까지 손대면 나토 쪽에서 반발할 겁니다. 헤인즈 장관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천만 원짜리 장난감을 잡으려고 60억짜리 미사일을 쏘다가 창고를 비웠다는 거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국 신문이 그 무렵 이 상황을 딱 한 줄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 표적에 금으로 만든 총알을 쏘고 있다고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안. 헤인즈 장관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대안. 아무거나 말해봐. 19명이 전부 고개를 숙였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이 방에서 수많은 회의를 봤어요. 하지만 19명 전원이 동시에 입을 다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누군가의 볼펜이 서류 위를 긁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목소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습니다. 제 팀 신입 분석관 에이미 파커였어요. 32살, 국무부에서 넘어온 지 반년밖에 안 된 친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급이었죠. 한국이 뭐? 델레인이 부의장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름은 천광입니다. 1회 발사 비용이 우리 돈으로 1,500원 수준입니다. 방 안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서너 명이 거의 동시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방부 획득차관보 랜들 무어가 볼펜 끝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파커 분석관. 시연 영상이랑 실전 배치는 다른 겁니다. 전시회 부스에 세워놓고 풍선 터뜨리는 거야 어느 나라나 하죠. 부스가 아니라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실전 배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했다는 겁니까? 무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파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치워야 할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14년을 썼습니다. 6조 4천억을 넣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러머니 전부 매달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직 야전 배치를 못했는데 한국이 먼저 했다고요? 파커가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어가 손을 들어 잘랐어요. 분석관, 여긴 아이디어 회의실이 아닙니다. 파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끝이 빨갛게 물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그냥 신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도 무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레이저를 배치했다고? 우리가 14년을 갈아 넣고도 못한 걸. 그럴 리가 없지. 카탈로그 스펙 부풀린 거겠지.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90일에 걸쳐 아주 천천히, 아주 굴욕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였고 얼굴에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19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스크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훑다가 제 자리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벤스. 예. 자네가 24년 동안 이 무기들에 서명해 왔지. 목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90일 준다. 왜 저쪽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지 직접 가서 알아와. 대통령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 도로 앉으면서 노트를 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노트 맨 위에 날짜와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90점. 그게 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0일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고 저는 서재 불만 켜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그 시각 중동 하늘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류 처리 하나 있어요. 24년 된 겁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손을 탄 자리마다 닳아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꺼낼 때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마른 먼지 냄새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개념 연구 착수 승인. 맨 아래 결제란에 그레고리 벤스라는 서명이 있어요. 29살짜리 예산 분석관이 쓴 글씨입니다. 획이 지금보다 크고 끝이 위로 들려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의 글씨죠. 그 서명이 미국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24년 동안 보관해 왔어요. 승진할 때마다,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이 서류철을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레이저 무기가 방산업계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꿈의 무기입니다. 미사일은 쏘면 없어집니다. 60억짜리 패트리엇을 한 발 쏘면 60억이 연기가 되어 사라져요. 그런데 레이저는 전기만 넣으면 됩니다. 콘센트에 꽂혀있는 한 탄약이 무한이에요. 그래서 발사 비용이 미사일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준입니다. 이걸 처음 만드는 나라가 다음 100년의 하늘을 가져갑니다. 저는 그 나라가 당연히 미국일 거라고 믿었어요.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때 3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3개 다 편견이었어요. 첫 번째, 레이저는 출력이 전부다. 저는 24년 동안 이 분야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딱 하나만 봤습니다. 킬로와트 숫자요. 10킬로와트에서 30킬로와트로, 30에서 60으로. 숫자가 올라가면 예산을 승인했고, 안 올라가면 잘랐습니다. 출력이 곧 성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두 번째, 한국은 조립국이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자주포도 팔고 전차도 팔죠. 하지만 제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값싸게 조립하는 나라. 원천 기술은 없는 나라. 우리 무기 대기 명단이 긴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사가는 차선책. 세 번째, 세계 최초는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다. 지향성 에너지 분야, 논문 인용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 2위가 이스라엘이었어요. 3위와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애초에 두 나라만 뛰는 경주라고 생각했죠. 세계의 확신 위에 저는 24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24년이 90일 만에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파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고 입술이 말라서 갈라져 있더군요. 어제 회의 자료 정리했습니다. 앉아. 파커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제 19명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던 사람이 다시 같은 얘기를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했겠죠. 보좌관님, 저는 어제 무시당했지만 제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광은 시제품이 아닙니다. 개발 완료됐고 양산 들어갔고 실전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개발 주체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입니다. 양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출력은 20킬로와트급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파커, 우리 로키드 마틴 시제기가 60킬로와트야. 그 3배짜리를 우리가 아직도 야전에 못 내보내고 있어. 20킬로와트로 뭘 잡겠다는 거야? 새를 잡나? 소형 드론은 잡습니다. 소형 드론은 산탄총으로도 잡아. 파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보좌관님. 그런데 격추 소요 시간이 저희 시제기보다 짧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눈이 숫자를 따라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갔습니다. 같은 줄을 2번 읽었어요. 한국 20킬로와트급, 소형 드론 격추 소요 3초. 우리 60킬로와트급 시제기가 같은 조건에서 몇 초 걸리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초입니다. 출력이 3배인데 시간은 4배 가까이 더 걸린다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 출처가 어디야?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그리고 유럽 방산 전문지 2곳입니다.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타 아니고 3곳에서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눈에 따가웠어요. 24년 동안 킬로와트 숫자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온 사람이 킬로와트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측정 조건이 다르겠지. 우리는 실전 조건에서 재고, 저쪽은 실험실 조건에서 쟀을 거야. 파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반박하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뉴멕시코 일정 잡아. 우리 시험장부터 본다. 예. 파커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보좌관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 한국은 이 무기를 4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년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4년이었으니까요. 서랍을 열어서 24년 된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29살짜리 제 서명이 있었어요. 그 서명이 그날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예산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쓴 돈을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개념 연구 4년, 기초기술 확보 5년, 시제기 제작 3년, 함정 탑재 시험 2년. 합쳐서 14년입니다. 누적 예산 6조 4천억 원. 그동안 우리가 만든 건 시제기 넉 대였습니다. 그중 2대는 시험 도중 광학계가 손상돼서 폐기됐고요. 남은 2대는 지금도 뉴멕시코 사막과 태평양의 시험함에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야전 배치는 단 한 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방산의 민낯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14년 동안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이유를 기술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어려운 거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90일이 끝날 무렵 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90일 중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뉴멕시코로 날아갔습니다. 앨버커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사막 공기라는 게 그래요. 숨을 들이마시면 코 안쪽이 바싹 마릅니다. 입술이 갈라지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커틀랜드 공군기지 지향성 에너지 시험장. 미국 레이저 무기 연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시험장까지 차로 20분을 더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붉은 흙과 관목뿐인 땅이 끝없이 스쳐갔습니다. 아지랑이 때문에 지평선이 물결처럼 흔들리더군요. 저를 맞은 건 다니엘 코왈스키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지향성 에너지 사업본부 총괄. 58살이고 이 분야에서만 26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위고 제가 24년 전에 서명한 그 착수 승인서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손이 아니었어요. 벤스 보좌관님, 백악관에서 여기까지 직접 오시는 건 처음 아닙니까? 직접 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코왈스키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좀 이상했어요. 반가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때문이시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 바닥에서 지난 반년간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시험장은 거대한 경납고와 콘크리트 관측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밀려나왔어요. 냉방이 아니라 정밀 온도 제어입니다. 레이저 광학계는 온도가 1도만 흔들려도 초점이 어긋나거든요. 그 안에 우리 시제기가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2대 크기의 장비였어요. 발전기 차량, 냉각 차량, 광학 차량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바닥을 뱀처럼 기어다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컸어요. 시연 준비됐습니다.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방탄 유리 너머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500m 앞에 표적 드론이 공중에 정지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 표적, 무풍, 대기 청명입니다. 최적 조건이죠. 코왈스키가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흘끗 봤습니다. 최적 조건이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미리 깔아두는 변명이었습니다. 발사. 레이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빨간 줄기가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니터에 표적 표면 온도가 떴습니다. 300도, 500도, 700도. 관측소 안에서 카운트가 올라갔어요. 5초, 6초, 7초. 저는 유리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표적을 노려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9초, 10초, 11초. 드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기체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막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관측소 안에서 짧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연구원들 표정은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초. 파커가 가져온 서류에 적힌 한국 숫자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3초. 코왈스키 본부장님. 예. 우리 출력이 60kW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11초 걸렸습니다. 코왈스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측소 안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연구원 몇 명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20kW로 3초에 잡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코왈스키가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출력이 세더라도 빛이 한 점에 안 모이면 소용없습니다. 보좌관님, 돋보기로 종이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돋보기가 크다고 종이가 빨리 타는 게 아닙니다. 초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한 점에 모이느냐가 전부예요. 우리는 24년 동안 돋보기 크기만 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4년 동안 킬로와트 숫자만 보고 예산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코왈스키가 저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였고 벽에는 시험 데이터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사막의 노을이 들어와서 방 전체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왔습니다. 코왈스키가 서랍에서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우리 프로그램 14년치 진척 보고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우리는 출력 경쟁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야전 배치에서는 세계 5위 바뀝니다. 5위 바뀌어. 한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최소 넷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했어요. 우리 예산이 6조 4천억입니다. 저 나라들 다 합쳐도 우리 절반이 안 될 텐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코왈스키가 의자를 돌려서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예산이 크면 사업이 커집니다. 사업이 커지면 참여업체가 늘어납니다. 업체가 늘어나면 조율할 게 늘어나고 조율할 게 늘어나면 회의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중 최소 5년을 회의했었습니다. 5년이요. 보좌관님이 서명하신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시죠? 절반 이상은 기술이 아니라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서명한 승인서, 그 자랑스러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6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이 회의실에서 증발했다는 얘기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다릅니까? 코왈스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직접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공개 자료였어요. 야산 위에 컨테이너 형태의 장비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시제기처럼 트레일러가 줄줄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이요. 우리 시제기는 운용 인원이 12명입니다. 발전기 담당, 냉각 담당, 광학 담당, 사통 담당이 따로 있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통합했으니까요. 영상에서 드론 표적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표적에 불꽃이 붙더니 기체가 회전하면서 떨어졌어요. 코왈스키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3초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이동 표적입니다. 제 등줄기로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식은땀이라기보다는 24년 경력의 바닥이 아래에서부터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언제 배치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저는 그 단어를 24년 동안 미국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이언빔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기술적 난관에 걸려서 배치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먼저 했습니다. 관측소에서 얼어붙었던 몸이 이번에는 아예 굳어버렸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 전부 보내주십시오. 백악관 채널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코왈스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좌관님,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요청 아마 막힐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90일 중 8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곧장 사무실로 갔어요. 자료 요청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획득 라인으로 넘겼습니다. 한국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 관련 전 자료, 그리고 중동 지역 실전 운용 데이터. 정상적으로라면 이틀이면 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 왔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파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좌관님, 파일이 잠겼습니다. 뭐가? 어제까지 열람 가능하던 자료가 오늘 아침에 전부 기밀 재분율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차관보급 이상으로 상향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재분류했어? 파커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승일란에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랜들 무어. 무어의 사무실은 국방부 청사 3층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진한 원두 냄새가 났어요. 책상 옆에 개인용 에스프레소 기계가 놓여 있더군요. 벽에는 액자가 8개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계약 체결 기념 사진이었어요. 무어가 방산업체 임원들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무어는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요. 벤스 보좌관. 앉으시죠. 자료 왜 막았습니까? 그제야 무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입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막다니요. 절차에 따라 분류 등급을 정정한 겁니다. 동맹국 무기체계 평가 자료는 원래 민감합니다. 어제까지 안 민감하던 게 오늘 갑자기 민감해졌으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도 안 찾았으니까요. 저는 책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을 무시한 거예요. 차관보님, 저는 대통령 지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니다. 90일이시죠. 무어가 볼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미국 방산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내용으로 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의회가 우리 예산을 전부 뒤집습니다. 6조 4천억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지난 14년 동안 그 예산에 서명한 사람 이름이 전부 불려 나옵니다. 무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어요. 맨 위에 누구 이름이 있죠? 보좌관님. 저였습니다. 24년 전 착수 승인서 맨 아래 서명. 그게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습니다. 무어는 미국 방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요. 제 이름이 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왜 저쪽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지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어요. 무어의 눈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중동 출장 승인,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글쎄요. 서너 주, 90일 중 이미 열이틀이 지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3주를 더 뺏기면 남는 게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오면서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4년 동안 워싱턴에서 별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파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어요. 보좌관님, 출장 승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우디 방공사령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 앞으로 정식 발송된 겁니다. 초청은 국방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쪽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파커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게 초청장에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직접 보러 오시라고 합니다. 미국이 못 막은 걸 누가 막았는지.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못 막은 걸 누가 막았는지. 저는 그 문장을 3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서명한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저를 사막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항공편 잡아. 가장 빠른 걸로. 이미 잡았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29살의 제 서명이 있었어요. 그 서명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지켜온 게 정말 지킬 만한 것이었을까? 그 답을 저는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90일 중 14일째 저는 사우디 다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47도였어요. 활주로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저 멀리 경납고가 물에 잠긴 것처럼 흔들려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었는데도 셔츠가 등에 달라붙더군요. 파커가 옆에서 물병을 건넸습니다. 보좌관님, 15분마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선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군요. 자네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나? 국무부에서 2년 있었습니다.
중동 담당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 친구를 다시 봤습니다. 상황실에서 19명한테 비웃음을 당하던 32살짜리 신입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이 판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용 차량 2대가 우리를 태우고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차층 밖으로 붉은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 위로 송전탑과 레이더 안테나가 드문드문 솟아 있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이 사우디 왕립 합동방공사령부였습니다. 저를 맞은 건 칼레드 알샤리프 준장이었습니다. 50살쯤 됐고 체격이 컸어요. 악수하는 소나기 힘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반가움도 아니고 적대감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벤스 보좌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장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샤리프 준장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몸을 때렸습니다. 바깥이 47도였으니까 온도 차가 25도는 됐을 거예요. 그 서늘함이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로비를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10명 정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도 있고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분들은 미국 방산협력 대표단입니다. 사흘 전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요? 패트리어 추가 판매 협상입니다. 아, 보좌관님은 모르고 오셨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어가 제 출장 승인을 서너 주 미루겠다고 하던 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저를 붙잡아 두려던 겁니다. 대표단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여긴 어떻게? 백악관 지시로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샤리프 준장이 우리를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기다란 원목 테이블에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사우디 측 장성들과 미국 대표단이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차였거든요. 준장이 상석에 앉으면서 저에게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표단 단장이 서둘러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제안드린 조건은 최선입니다. 패트리엇 요격탄 400발, 추가 포대 2개. 납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1차 인도가 6달 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샤리프 준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단장님, 8달 전에도 6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1년 반 전에도 6달이라고 하셨고요. 준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희 국민이 6달 동안 몇 번 공습 경보를 듣는지 아십니까? 지난달만 19번입니다. 그중 3번은 사이렌이 울리고 30초 만에 폭발음이 났어요. 30초입니다. 아이 손잡고 계단 내려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대표단 단장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저희는 6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준장님, 미국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알샤리프 준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지난달에 요격 자산 긴급 보충을 요청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씀입니까? 한국입니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0사흘 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났던 그 웃음과 똑같은 소리였으니까요. 준장이 그 웃음소리가 난 쪽을 정확히 쳐다봤습니다.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틀입니다, 단장님. 6달과 이틀이에요. 저희 국민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이 차이가 무슨 뜻인지 미국 정부는 정말 모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늘 갑이었어요. 우리가 조건을 걸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의리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알샤리프 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좌관님,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대표단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장이 저를 데려간 곳은 기지 외곽의 탄약 저장고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유압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저는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격탄이 들어차 있어야 할 강철 선반이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몇 칸에만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고 나머지는 맨 선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더군요. 최근에 비워진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노란 페인트로 그려진 적재 구역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채워져 있었다면 안 보였을 선이에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보좌관님, 여기가 원래 몇 발 들어가는 곳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320발입니다. 지금 22발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보충 요청을 넣은 게 8달 전입니다.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생산 대기열에 올렸다. 예상 납기는 내년 하반기. 준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공군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제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런데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6달 뒤에 방패가 온다고 하면 그건 안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준장이 경납고 반대편 문을 열었습니다. 그쪽은 풍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반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규격에 맞춰 반듯하게 정렬돼 있었고 통로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금속 컨테이너 표면이 은색으로 반짝였어요. 컨테이너마다 낯선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이게 이틀 만에 온 물건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사막의 47도 열기 속에서도 저장고, 온도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준장님,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준장이 웃었습니다. 진짜 보여드릴 건 밖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이요. 보좌관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여기서는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 준장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24년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을 겪게 됩니다. 밤 11시 40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지휘소를 찢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24년 동안 저는 서류와 예산으로만 전쟁을 다뤄왔습니다.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오는 자리에 서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북동 방위, 자폭 드론 다수 접근. 관제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추정 수량 210대 이상, 고도 500에서 1200m, 속도 시속 180점, 210대요.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몇 개였는데 몇 초 만에 화면 오른쪽 위가 붉게 번졌어요. 마치 종이에 피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파커가 제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보좌관님, 저게 다 드론입니까? 그런 것 같군. 저걸 요격탄으로 잡으면. 계산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에 4천만 원, 요격탄 한 발에 60억 원. 210대면 요격탄 1조 2천억 원어치입니다. 하룻밤에요. 그리고 이 저장고에는 요격탄이 22발밖에 없었습니다. 준장님, 제가 물었어요. 저걸 뭘로 막습니까? 알샤리프 준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방공망 구조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아파트처럼 3개 층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맨 위층, 고도 40km 이상. 여기는 탄도미사일 담당입니다. 사드가 지키는 구간이죠. 맨 아래층, 고도 5km 이하. 적어도 침투 표적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간층. 보좌관님, 저희가 지난 2년간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저 아래층입니다. 왜죠? 저기로 오는 게 드론이니까요. 느리고, 작고, 싸고,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빠르고, 크고, 비싸고, 적어요.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구간에 다른 걸 넣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초록색 점 6개가 떴습니다. 6기 배치돼 있습니다. 이름은 청광입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교전 개시. 지휘소 한쪽 벽에 실시간 광학 영상이 떴습니다. 야간 열영상이라 화면이 흑백이었어요. 사막 지평선 위로 작은 점들이 줄지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이게 레이저의 이상한 점입니다. 미사일은 발사할 때 굉음이 나고 화염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레이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드론 하나가 갑자기 하얗게 번졌습니다. 기체 앞부분이 밝게 빛나더니 3초쯤 지나서 기체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회전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열영상에서 낙하 궤적이 하얀 꼬리처럼 그려졌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파커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지휘소 관제사가 담담하게 카운트를 읽었습니다. 격추 12점, 격추 13점, 격추 14점.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교전 시작하고 46초가 지나 있었어요. 46초에 14대. 한 대에 3초가 조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커틀랜드 시험장을 떠올렸습니다. 정지 표적, 무풍, 대기 청명. 최적 조건. 11초. 여기는 야간이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고 있었고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떠 있었어요. 표적은 시속 180km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조건이 우리 시험장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하지만 3초였어요. 40분 뒤 교전이 끝났습니다. 관제사가 최종 집계를 읽었습니다. 접근 표적 213점, 격추 206점, 자체 추락 4점, 미호격 3점.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격추율 97%가 나옵니다. 보좌관님, 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밤 저희가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청광 6기에서 206회 발사했습니다. 1회 발사 비용이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입니다. 곱하면 30만 9천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되물었습니다. 얼마요?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13대를 30만 원으로요. 편의점 커피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커피 206잔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만약 저 드론들을 우리 요격탄으로 잡았다면 1조 2천억 원이 하늘에서 증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장고 재고로는 22대밖에 못 잡았을 거예요. 나머지 191대는 그대로 도시로 들어갔을 겁니다. 60억 원과 1,500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0만 배였습니다. 여러분, 400만 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요격탄 한 발 값이면 청광은 400만 번을 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드론을 하루에 400대씩 만들어도 400만 대를 채우려면 27년이 걸립니다. 요격탄 한 발로 27년을 버티는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알샤리프 준장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준장님, 저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제기는 출력이 60kW입니다. 저건 20kW예요. 어떻게 3배 약한 게 4배 빠릅니까? 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돋보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돋보기였습니다. 커틀랜드에서 코왈스키가 했던 그 이야기요. 돋보기가 크다고 종이가 빨리 타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초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한 점에 모이느냐가 전부라고요. 그리고 그 초점을 흔들리는 표적 위에 계속 고정시키는 게 진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에 원을 그렸습니다. 보좌관님, 시속 180으로 날아가는 드론 위에 동점만 한 점을 3초 동안 고정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는 3km입니다. 그것도 모래바람 속에서요. 그게 됩니까? 저기 6기가 오늘 밤 206번 해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학계가 초당 수천 번 미세하게 각도를 보정한답니다. 대기 흔들림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요. 한국 기술진 말로는 자기들은 출력을 못 올려서 그쪽으로 갔다더군요. 못 올려서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답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6조 4천억을 쓰면서 출력을 60kW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으로 최적 조건에서 11초가 걸립니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출력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초점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으로 최악 조건에서 3초가 걸립니다. 저는 24년 동안 킬로와트 숫자만 보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통과시키고 안 올라가면 잘랐어요. 그날 새벽, 저는 그 24년이 통째로 잘못된 방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파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그 친구는 안 자고 있더군요. 파커, 자료 하나 뽑아줘. 어떤 겁니까? 한국이 이 무기 만드는데 쓴 돈. 총 개발비.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보좌관님, 찾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파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단위를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평선이 잿빛에서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해, 1180억 원입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봐. 1180억 원입니다. 보좌관님. 조가 아니라 억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조 4천억을 썼습니다. 한국은 1180억을 썼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온 숫자를 보고 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4배였습니다. 90일 중 열흘째 저는 달안의 숙소에서 코왈스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저녁이었고 달안은 새벽이었어요. 화면에 뜬 코왈스키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뉴멕시코의 노을이 보이더군요. 보좌관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본부장님, 숫자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우리 프로그램 14년 누적 예산이 6조 4천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4년에 1180억을 썼습니다. 화면 속 코왈스키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우스에 올려놓은 손도, 시선도 전부 정지했어요. 그 정지가 5초쯤 이어졌습니다. 보좌관님,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 정부 공개 예산서입니다. 3번 교차 확인했습니다. 코왈스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54배군요. 본부장님도 계산이 빠르시군요. 이 바닥 사람은 다 빠릅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금 대통령한테 올릴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코왈스키가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사무실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제가 26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 팀은 9명이었습니다. 9명이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이 2,300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4,000명이 넘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보좌관님, 코왈스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광학 부품 하나 규격을 바꾸려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부품 하나요. 그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7단계 중 3단계입니다. 2달째요. 통과되면 다시 4단계 사업관리처, 5단계 시험평가국, 6단계 계약 담당관, 7단계 차관보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품 하나 바꾸는데 반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반년에 시험을 몇 번 돌릴 것 같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파커한테 한국 개발 과정 자료를 전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밤 10시에 파커가 방으로 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보시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화날 일이 뭐가 있나? 보시면 압니다. 파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개발팀 정식 인원 37명입니다. 몇 명이라고? 37명입니다. 우리는 2,300명이고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는 3단계입니다. 연구실장, 본부장, 사업단장. 끝입니다. 우리는 7단계인데. 예. 그리고 시험 횟수가. 파커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4년간 1100회가 넘습니다.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다시 봤어요. 1100회요. 연간 275회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쐈다는 뜻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시험 횟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예산 심사할 때마다 봤으니까요. 142회였습니다. 14년에 142회. 한국은 4년에 1100회. 우리가 시험 한 번 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검토, 시험장 예약, 계측 장비 임차, 보고서 작성. 한 번에 수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아껴 썼어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오래 했고, 준비를 오래 하니까 시험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시험을 싸게 만들어서 많이 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14년을 썼습니다. 한국은 실패하려고 4년을 썼어요. 1100번 실패하면서 1100번 고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호텔 방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어요. 54배. 제가 24년 동안 서명한 예산이 54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54배로 우리가 만든 건 아직 야전에 못 나가는 시제기 2대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착수승인서 사본을 스캔해 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개념 연구 착수승인. 29살짜리 제 서명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서명했을까요? 미국이 다음 100년의 하늘을 가져가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역사에 남을 서류에 서명했다고요.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다른 나라가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53살짜리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더군요. 거울 속 남자한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24년 동안 뭘 지킨 거냐? 90일 중 24일째, 저는 텔아비브로 넘어갔습니다. 사우디에서 본 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방공 분야에서 미국 다음이 아니라 미국과 동급입니다. 아이언돔을 만든 나라고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도 우리와 나란히 달려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라파엘 첨단방위체계 본사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에이탄 셰인바움이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부문 수석 엔지니어. 61살이었고 흰 머리에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벤스 보좌관. 미국에서 이 문제로 오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석 달 전에도 국방부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셰인바움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가 졌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셰인바움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아이언빔 아시죠? 압니다. 세계 최초 레이저 방공체계가 될 거라고 알려져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11년을 넣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셰인바움이 창밖을 봤습니다. 배치가 밀렸습니다. 3번 밀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좌관님, 레이저 무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출력을 올리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광학계가 팽창해요. 팽창하면 초점이 흔들립니다. 초점이 흔들리면 표적을 못 태웁니다. 압니다. 그래서 냉각이 관건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미국도요. 둘 다 냉각 장비를 키웠어요. 그래서 장비가 커졌습니다. 셰인바움이 손으로 테이블에 커다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언빔 지상 체계가 컨테이너 3개 규모입니다. 미국은 트레일러 4대죠. 이게 실전 배치가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성능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못 나갑니다. 그럼 한국은? 셰인바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열을 안 내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력을 안 올렸으니까요. 20kW면 열이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냉각 장비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낮으면 성능이. 그래서 초점으로 승부한 겁니다. 셰인바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로 원을 2개 그렸어요. 하나는 크고 흐릿하게, 하나는 작고 진하게요. 이게 우리 빔이고, 이게 한국 빔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이만큼 좁은 데 모으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몇 배가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곱으로 갑니다. 보좌관님. 면적이 절반이면 밀도는 4배입니다. 셰인바움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출력을 올리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11년 동안 틀린 문제를 풀고 있었구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조여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사흘 전 새벽에 거울 앞에서 했던 생각과 똑같았으니까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셰인바움 수석님, 그럼 지금 라파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셰인바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협력 요청을 넣었습니다. 어디에요? 한국에요.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고요. 광학 정렬 기술 부문 공동 연구 제안입니다.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까? 검토 중이라고 왔습니다. 셰인바움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보좌관님, 우리가 검토 중이라는 답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답을 주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텔아비브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짠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도 로켓이 날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늘을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그 하늘을 미국이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이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커였습니다. 보좌관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문 승인이 났습니다. 대전 본원 견학 가능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건 이 조사의 종착지였으니까요. 나쁜 소식은 전화기 너머에서 파커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무어 차관보가 보좌관님 조사에 대해 내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권한 범위 이탈이랍니다. 대통령 지시 범위는 원인 분석인데 보좌관님이 외국 무기체계 획득 협의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는 협의한 적 없어. 압니다. 그런데 사우디 회의실에 앉아 계셨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단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저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어가 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지점에서요. 파커. 예. 대전 일정 그대로 진행해. 감찰이 시작되면 출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다녀와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0일 중 20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67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어가 감찰을 건 진짜 이유는 제 권한 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대전에 가는 걸 막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서랍 하나를 여는 걸 막으려던 겁니다. 90일 중 28일째,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막의 마른 열기도 아니고 워싱턴의 습한 공기도 아니었어요. 이른 봄 특유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공기였습니다. 파커가 옆에서 말했어요. 보좌관님, 여기 처음이십니까? 세 번째야. 하지만 앞에 두 번은 공항에서 회의만 하고 돌아갔지. 그럼 실질적으로는 처음이시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한국을 서류로만 봤어요. 무기 구매 승인 서류, 방위비 분담 협상 자료, 동맹국 평가 보고서. 그 서류 속에 한국은 늘 같은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미국 장비 없이는 독자 방어가 어려운 나라.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고 다리가 많았고 밤인데도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은 구역이 계속 나타났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안 자는구나. 다음 날 아침,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에서 신원 확인만 40분이 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봉인 봉투에 넣었고 노트북은 아예 반입이 안 됐어요. 파커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국방부보다 까다롭습니다. 저를 맞은 사람은 지향성에너지 연구실장 서지훈이었습니다. 46살이었고 체구가 작았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혀 있더군요. 연구실장 손이 아니라 공구를 쥐는 손이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백악관에서 오셨다고요. 예,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서 실장이 저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이어진 복도였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시험장 복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복도에는 장관 방문 기념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도에는 시험 실패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깨진 렌즈, 타버린 케이블, 뒤집힌 표적판. 사진마다 아래에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험 314회차, 시험 587회차, 시험 902회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장님, 이거 왜 걸어 놓으셨습니까? 서 실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걸 1127번 했거든요. 연구실로 들어가자 광학 장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방온도가 서늘했고 공기에서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과 렌즈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궁금하신 게 뭡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저희는 14년에 6조 4천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야전에 못 나갔습니다. 여기는 4년에 1180억을 썼고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저는 이걸 대통령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서 실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보좌관님, 저희가 돈이 많았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처음엔 출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예산 삭감을 당했어요. 국회에서 성과가 없다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년 뒤에도 시제품이다. 그럼 사업이 없어진다. 살아남으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서 실장이 광학 장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출력 포기하고 초점으로 간다. 그리고 크기를 반으로 줄인다. 위험한 결정이었을 텐데요. 위험했죠.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서 실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보좌관님, 저희 팀 정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37명 중에 그때 그만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 실장이 저를 시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공간이 나왔어요. 한쪽 벽에 표적판이 죽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부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을려 있었어요. 표적판마다 흰 페인트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험 기록입니다. 몇 장입니까? 1127장입니다. 그 중에 성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표적판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 밑에서 금속 부스러기가 사그락거렸어요. 공기 중에 탄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한 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구멍이 아주 작았고 가장자리가 깔끔했습니다. 다른 표적판들은 구멍 주변이 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을음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표적판을 손으로 쓸었어요. 1043회차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3초를 깼습니다. 저는 그 표적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그날 어떠셨습니까? 서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희 팀에 광학 담당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화면을 보다가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울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울었어요. 왜요? 1043번을 실패한 사람들은 한 번 성공했다고 안 웁니다. 1044번째가 실패할까봐 무서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표적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끝에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결제란에 서명만 했습니다. 이 그을음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서 실장이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가 왜 4년 만에 했는지 진짜 궁금하십니까? 예, 돈이 없어서, 사람이 적어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됩니다. 서 실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큰 걸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작게 갔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회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쐈어요. 일단 쏜다고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회의실에서 100시간 토론하는 것보다 시험장에서 한 번 실패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2번 그었어요. 실장님, 저희는 시험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껴 씁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산이 바뀌더군요. 어떡해요. 시험 한 번에 드는 돈보다 시험을 안 해서 낭비하는 시간이 더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에 서 실장이 저를 한층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안쪽에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부품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렌즈였습니다. 지름이 손바닥만 했고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 위에서 파랗게 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광학계의 핵심 부품입니다. 초점을 잡는 렌즈예요. 이걸 여기서 만듭니까? 아니요. 서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원에서 만듭니다. 기업 공장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설계하고 거기서 깎습니다. 저는 유리 진열장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렌즈 표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12시간입니다. 기계로 깎는데 12시간이나요. 기계로 안 깎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실장을 봤습니다. 사람이 깎습니까? 마무리는 사람이 합니다. 기계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서 실장이 손가락으로 렌즈를 가리켰어요. 보좌관님, 이 렌즈 표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2000분의 1입니다. 그 마지막 구간은 아직 기계가 못합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그 렌즈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요. 22년 하면 손으로 안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라기보다는 형체였어요.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요. 90일 중 34째,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직행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책상 위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가 어질러 놓고 간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서랍이 잠겨 있었고 컴퓨터에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파커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감찰이 개시됐습니다. 어제부로요. 내 자료는 전부 봉인됐습니다. 감찰 종료까지 열람 불가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파커, 남은 날짜가 56일입니다. 감찰은 보통 얼마나 걸리지? 평균 90일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무언은 저를 자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만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90일이 지나면 제 보고서는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않은 보고서는 없는 보고서니까요. 파커, 자네는 아직 자료 접근되나? 제 권한으로는 일반 문서까지 됩니다. 그럼 하나만 찾아줘. 말씀하십시오. 중동 전구 방공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이 상급 부대로 올린 건이서 지난 2년치 전부. 파커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건 왜? 사우디 준장이 말했어. 보충 요청을 8달 전에 넣었다고. 그럼 우리 현장 지휘관도 뭔가 올렸을 거야. 하지만 파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온 건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문을 여니까 파커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좌관님, 들어와. 파커가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레부였어요. 현장 지휘관 건의서입니다. 3건 나왔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건의서. 제목은 적어도 대드론 자산 부족에 따른 긴급 보안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요격탄으로 드론을 상대하는 건 비용과 재고 양쪽에서 지속 불가능하다.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달라. 검토 대상으로 3가지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해외 도입 가능 레이저 체계였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였어요. 하지만 이 종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14달 전이었어요. 두 번째 건의서. 같은 지휘관이 다시 올린 겁니다. 문장이 훨씬 급했습니다. 자녀 요격탄으로는 현 교전 강도를 4주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회신 바란다. 11달 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의서. 저는 그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세 번째 요청. 회신 없음. 본문이 6줄밖에 안 됐습니다. 2차례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적어도 방공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인명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건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9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파커. 이 세 건의 처리 결과는 파커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각 건의서 뒷면에 처리 기록란이 있었습니다. 3장 다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보류, 획득 차관부실, 그리고 그 아래 서명이 있었습니다. 랜들 무어. 저는 그 서명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서류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파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예. 그 지휘관 부대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파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보좌관님. 파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8달 전에 그 부대 주둔지에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17대가 들어왔고 9대까지는 요격했습니다. 나머지는 8대가 통과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상자는 전사 11명입니다. 식탁에 놓인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팔뚝까지 떨렸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이 죽기 9달 전에 현장 지휘관이 3번 요청했습니다. 3번 다 같은 사람 책상에서 멈췄어요. 파커. 무어가 왜 이걸 뭉갰지? 이해가 안 돼. 대체 수단 검토는 그냥 검토야. 손해볼 게 없어. 파커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감찰 자료가 아니라 공개 문서입니다. 연방 공직자 재취업 사전 심사 신청서예요. 누구? 랜들 무어입니다. 넉 달 전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취업 예정 기관란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요격탄 생산 계열 방산업체였습니다. 직위란에는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수 구조란에 한 줄이 있었어요. 기본급 및 재직 중 성사된 계약 실적 연동 성과급.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완벽하게요. 대체 수단이 도입되면 요격탄 계약이 줄어듭니다. 계약이 줄면 그 회사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그 사람 성과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뭉갠 겁니다. 건의서 3장을 서랍에 넣어두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그 3초 때문에 9달 뒤에 11명이 죽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커. 예. 자네 지금부터 하는 일, 자네 경력에 좋지 않을 거야. 파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상황실에서 19명한테 비웃음 당한 사람입니다. 일을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날 새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웃은 거였습니다. 이 서류 원본 어디 있나? 기록 보존소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봉인 안 됐습니다. 확보해.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잿빛에서 옅은 파란색으로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90일째 나는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려야 해. 그런데 이건 보고서에 넣을 게 아니야. 그럼요. 이건 의회에 가져가야 해. 파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좌관님. 그건. 알아. 나도 그 프로그램 예산에 서명한 사람이야. 청문회 나가면 내 이름도 불려. 저는 식탁 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3장의 건의서, 3개의 보류 도장. 하지만 파커. 저 11명은 자기 이름이 불릴 기회도 없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24년 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29살짜리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24년을 버틴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언젠가 내려놓으려고 버틴 거였구나. 90일 중 41째,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이 아니라 경남 창원이었어요. 감찰이 걸린 상태에서 2번째 출장을 나온 거였습니다. 걸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대전에서 본 그 렌즈를 만든 손을 봐야 했으니까요. 공장은 산자락 아래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굴뚝도 없고 소음도 없었어요. 그냥 회색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좌관님, 여기서부터는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탈의실에서 흰 방진복을 입고 덧신을 신고 머리에 캡을 썼어요. 마스크까지 쓰고 나니 얼굴이 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샤워실을 통과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쳐서 몸에 붙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광학정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교실 2개 정도 크기였어요. 조명이 이상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노란빛이 도는 조명이었어요. 파장이 다른 빛을 쓴다고 하더군요. 공기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환기 소음도 거의 안 들렸어요. 발소리조차 방진 바닥에 먹혀서 사라졌습니다. 작업대가 5개 있었고 그중 3개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안쪽 작업대로 안내됐어요. 거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방진복 위로도 어깨가 좁아 보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손바닥만 한 원판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성호 반장님.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1살이라고 들었는데 눈과 주름이 깊었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래 정밀 작업을 한 사람 특유의 초점이 아주 또렷한 눈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 그레고리 벤스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통역이 있습니다. 정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원판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지금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40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정 반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판을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아주 미세하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표면을 문질렀어요. 손목만 움직였습니다. 팔꿈치도 어깨도 거의 안 움직이더군요. 가끔 손을 멈추고 원판 표면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3초쯤 그대로 있다가 다시 문질렀어요. 저는 그 동작을 계속 봤습니다. 만지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것 같았습니다. 40분이 지나고 정 반장이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폈어요. 뼈에서 딱 소리가 나더군요. 됐습니다. 끝난 겁니까? 오늘 몫이 끝났습니다. 이건 내일 6시간 더 해야 합니다. 전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다. 저는 그 원판을 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표면이 물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반장님, 이걸 기계로 하면 안 됩니까? 기계로 10시간 합니다. 나머지 2시간이 사람 몫입니다. 그 2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정 반장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계는 평균을 맞춥니다. 사람은 제일 나쁜 데를 찾습니다. 정 반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져보시겠습니까? 제가요. 손 씻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손을 씻고 왔습니다. 정 반장이 원판을 조심스럽게 돌려서 표면을 위로 향하게 했어요. 여기에 손끝을 얹어보십시오. 힘 주지 마시고요. 저는 검지를 원판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웠어요. 유리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매끄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정 반장이 웃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가가 접혔어요. 여기 8시 방향에 아주 살짝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잡느라 오늘 3시간 썼습니다. 저는 다시 손끝을 얹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10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 반장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반장님, 이 일 얼마나 하셨습니까? 22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정 반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판을 보관함에 넣으면서 대답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회사였습니까? 기계 부품 만드는 데였습니다. 40살 때 문을 닫았어요. 그 동네 공장이 6개 있었는데 2달 사이에 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기를 말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로 오셨습니까? 처음엔 청소부터 했습니다. 렌즈 만지는 건 3년 뒤부터였어요. 22년 동안 같은 일만 하셨습니까? 예. 지겹지 않으셨습니까? 정 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 방공포병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군대에서요. 예. 밤에 하늘 보는 일이에요. 제대하고 나서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 밤새 하늘 보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정 반장이 보관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이 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잘 갈면 어느 집 아들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어요. 마스크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입이 어떻게 일그러졌는지 아무도 못 봤을 테니까요. 저는 24년 동안 무기를 서류로 봤습니다. 단가, 수량, 납기, 계약 조건. 제 결제란을 지나간 무기가 수천억 달러어치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실제로 손으로 만든 사람을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어느 집 아들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문장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장님, 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패한 거, 못 쓰게 된 거 하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 반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량품을요. 예, 그건 왜? 제 책상에 두고 싶어서요. 정 반장이 잠시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원판을 하나 꺼내왔어요. 한쪽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거 1000번째 시험 때 나온 겁니다. 3시간 갈다가 깨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철이 하나 있었습니다. 24년 된 겁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닳아서 부드러워진 그 서류철이요. 저는 그걸 꺼내서 정 반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반장님, 이건 제가 24년 전에 서명한 종이입니다. 통역이 옮기는 동안 정 반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미국이 레이저 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서류입니다. 맨 아래 서명이 제 겁니다. 이걸 왜 저한테?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못 끝냈습니다. 정 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장님이 끝내셨습니다.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정 반장이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집어서 작업대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마치 렌즈를 다루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중에 렌즈만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반장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90일 중 45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이 아니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갔어요. 파커가 이미 원본 서류를 그쪽에 넘겨둔 상태였습니다. 78째 날,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청문회장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조명이 하얗게 쏟아졌어요. 정면에 위원석이 반원으로 배치돼 있었고 그 앞에 증언대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방청석 2번째 줄에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더군요.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8달 전 그 부대에서 전사한 11명 중 1명의 어머니였어요. 파커가 연락을 드렸고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순간 등줄기가 곧게 펴졌습니다. 무어가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넥타이가 완벽했고 표정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청문회를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차관보, 현장 지휘관이 올린 데드론 자산 관련 건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부서에 접수되는 문서가 연간 수천 건입니다. 개별 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3차례 올라왔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류 처리 결정을 하신 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3번이나요. 위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스 보좌관.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제출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언대 앞으로 나갔어요. 위원장님, 3건입니다.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14달 전 접수. 적어도 데드론 자산 부족 긴급 보완 요청. 2번째 장. 11달 전 접수. 자녀 요격탄으로 4주 이상 유지 불가. 3번째 장. 저는 그 장을 들어 올리면서 목소리를 한번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9달 전 접수. 제목이 이렇습니다. 3번째 요청.
회신 없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문이 6줄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본건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3장을 뒤집었습니다. 3장 모두 뒷면에 처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보류, 획득 차관보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모두 서명이 랜들 무어입니다. 무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통상적인 절차상. 차관보님,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회의에서 남의 말을 자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잘랐어요. 한 장 더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연방공직자 재취업 사전 심사 신청서입니다. 넉 달 전 제출됐고 신청인은 랜들 무어입니다. 무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건 이 사안과 무관합니다. 재취업 예정기관은 요격탄 생산 계열 방산업체입니다. 직위는 부사장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보수 구조란입니다. 기본급 및 재직 중 성사된 계약 실적 연동 성과급.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대체 수단이 도입되면 요격탄 계약이 줄어듭니다. 계약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성과급이 줄어듭니다. 저는 방청석 2번째 줄을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분이 2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의서 3장을 서랍에 넣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그 3초 뒤에 9달이 지나서 11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어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청문회 사흘 뒤 무어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시험은 그 뒤였어요. 90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집무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보고서 한 부와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미국 방공 획득 체계, 구조적 실패 원인 분석 및 즉시 보완 방안. 첫 페이지 요약에 저는 4줄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14년간 6조 4천억을 투입해 야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4년간 1180억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예산 차이는 54배입니다. 실패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붙인 서류 한 장. 그게 제 24년을 끝내는 종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해외 방공 체계 긴급 도입 검토 요청서. 대상 국가란에 한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24년 전 29살의 저는 미국이 이 무기를 만들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53살의 저는 그 무기를 한국에서 사오자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건 신념이 아니라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법칙은 9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90일 만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4년 전 그 서명은 자랑이었습니다. 이번 서명은 부끄러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서명이 더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달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방산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전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한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였어요. 줄이 서 있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명함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제가 아는 얼굴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저 줄은 우리 부스 앞에 있었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좌관님. 돌아보니 셰인바움이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만났던 라파엘 수석 엔지니어요. 흰 수염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석님, 여기서 뵙네요. 저 줄 보고 계셨죠? 예. 셰인바움이 웃었습니다. 저는 저 줄에 이미 섰다 왔습니다. 그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발언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해간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24년 동안 무기 예산에 서명해 온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90일 동안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몇몇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6조 4천억을 쓰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1180억을 쓰면서 시험을 1127번 했습니다. 그 차이가 14년과 4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 공장에서 61살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22년 동안 렌즈만 갈아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잠겨서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잘 갈면 어느 집 아들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회의장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계약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24년 만에 그걸 배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사람, 5사람. 회의장 절반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박수는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 8,700km 떨어진 창원의 작은 방. 노란 조명 아래에서 오늘도 렌즈를 갈고 있을 그분한테 보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해가 끝날 무렵 그 나라의 방공 수출 계약을 정리한 자료를 봤습니다. 사우디 6조 3천억, UAE 4조 1천억, 폴란드 2조 8천억,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누적 격추 1847대. 숫자보다 저를 흔든 건 다른 겁니다. 미국이 사겠다고 한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파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는 나라였어요. 미군이 쓰다 남은 중고 장비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원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금이 간 못 쓰게 된 렌즈요. 1000번째 시험에서 깨진 물건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실패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1127번 쌓여서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14년을 썼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려고 4년을 썼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방법이 틀리면 지는 겁니다. 60억짜리 미사일로 4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건 방법이 틀린 겁니다. 모기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꼴이니까요. 그리고 방법이 맞으면 적은 돈으로도 이깁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늘을 지키는 건 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은 건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잘려서 벼랑에 몰린 37명이었고 1127장에 태워버린 표적판이었고 22해 동안 렌즈만 갈아온 61살의 손이었습니다. 그분들 이름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킨 하늘 아래에서 어느 집 아들이 밤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1180억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신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세계 최초의 빛의 방패가 됐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못한 일을 여러분의 나라가 먼저 해냈어요. 중고 비행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 세상에 없던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걸어온 길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 그레고리 벤스가 24년 동안 과소평가한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치된 건 1세대고 날씨에 약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잡습니다. 한 발만 쉬면 금방 따라잡히는 게 이 바닥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0억짜리 미사일 대신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늘을 지키는 나라. 미국도 이스라엘도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해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24년을 일한 미국 보좌관이 경남 창원의 작은 방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60억짜리 미사일 대신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늘을 지키는 나라. 미국도 이스라엘도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해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족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이름 없는 손 하나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